너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야? 너 미쳤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은 어머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모시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진짜로 모시겠니? 그냥 적당히 모시는 척하다가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일단 어머니 재산부터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비위 맞춰주면 돼. 대체 시어머니의 집은 언제쯤 팔린대? 글쎄, 지금 잘 안 팔려. 금액을 조금 낮춰서라도 얼른 팔아봐야지. 그나저나 시어머니 재산은 그게 다래?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것 같아.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게 맞겠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습니다. 필시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저를 속이려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자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괴로웠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을 끊기로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갔다가 그 길로 도망치듯 나온 어머니의 충격적인 이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바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을 지나고 있는 노인입니다. 자식으로는 아들 하나와 외국인과 결혼해 호주에 사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딸은 호주에서 터를 잡아 살아갈 예정이라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를 제외하면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믿고 의지하던 큰아들과는 연을 끊고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얼마 전 모든 재산을 정리한 뒤 보증금 5억 원에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생 후반기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유로운 동년배 친구들도 많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저 큰 병 없이 자식들이 잘 되고 금전적으로 큰 사고 없이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식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두 자식을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쳐 살아온 엄마로서 자식들과의 연을 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식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에 더 그랬습니다. 남편이 50대 중반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두 아이를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때까지 사회생활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세상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남편 앞으로 나온 보험금과 모아둔 돈을 모아 작은 닭갈비집을 차렸습니다. 그 닭갈비집으로 두 아이를 공부시키고 키워냈습니다. 딸은 야무지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자기 공부를 스스로 잘했고 대학교에 가서는 학비를 보태겠다며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용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늘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딸이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있어. 꽤 오래 만나왔는데 갑자기 결혼하자고 해서 나도 놀랐어.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호주에 혼자 갈 수 없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겠대. 딸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25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이라니, 그것도 호주 사람과 함께 떠난다니 말입니다. 엄마는 너 이렇게 일찍 시집 보낼 생각 전혀 없어. 아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우리 딸이 아니라였던 저였습니다. 딸은 성인이니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사위라는 점이 제게는 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대로 사위를 만나보니 한눈에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딸 결혼할 때 제가 집은 못 해줬지만 어릴 때부터 드러났던 적금이 꽤나 금액이 되어서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 후에는 한국에서 자리 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호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딸이 호주로 떠난다는 소식에 마음이 심란했지만 결혼한 딸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도 홀로 남겨질 엄마를 걱정했지만 특히 오빠가 엄마에게 끼치는 걱정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딸과 달리 큰아들은 철이 없고 어릴 때부터 제 속을 썩이던 아이였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말썽을 부렸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딸만큼 스스로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오랜 기간 방황하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닭갈비집에서 번 돈으로 뒷바라지를 했음에도 아들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큰 소리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딸은 호주로 떠나기 전 오빠에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신경 좀 써. 아니, 엄마가 오빠한테 신경 쓸 일이 없게 해. 이제는 직장도 옮기지 말고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다녀. 오빠도 이제 30인데 정신 좀 차리고 제 앞가림은 해야지. 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나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잔소리 그만해. 내가 뭐 사고만 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돈 모아서 장가 갈 거야. 너야말로 엄마 두고 멀리 잘 살겠다고 호주 가면서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너나 잘 살아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들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더 걱정이다. 네 여동생은 아무리 멀리 가도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애야. 그런데 넌 엄마 속 좀 그만 썩였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딸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 거야.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자주 연락할게. 영영 안 보는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당부했지만 둘은 투닥거리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딸은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속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자기 일은 스스로 잘 해내며 저를 안심시켜 주는 딸이었기에 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저에게 애증의 존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더욱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사춘기 시절부터 반항이 심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제 걱정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시에 실패한 뒤 재수도 하기 싫다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그 후 조금 철이 들어 보이며 공부하겠다고 해서 저는 딱 1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취직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을 두세 번 옮기는 것은 물론 결국 사업을 하고 싶다며 자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은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걱정했습니다. 엄마,
오빠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사업 수완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 돈만 날릴 거야. 엄마가 절대 자금 대주지 마. 딸의 걱정은 호주에 간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뭘 또 요구하더라도 넘어가지 마. 엄마 혼자서 잘 지내야 돼. 하지만 아들은 결국 제게 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이미 가게 권리금과 계약금을 모두 지불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터졌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말릴 수 없었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걱정스러웠지만 아들은 적성에 맞았는지 나름대로 운영을 잘해갔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 용돈 한 번 주지 않았던 아들이 몇십만 원을 제게 생활비로 보태며 주었을 때 속썩이던 자식이라도 그런 작은 변화가 기뻤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싶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미워하면서도 기쁘고 서운하면서도 애틋한 마음이 드는 것이 엄마 마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들은 집에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하며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자기는 큰 돈을 벌어 장가를 가고 혼수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갈비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통증과 점차 빠져가는 체력으로 제 몸의 이상을 실감했지만 그저 갱년기 증상일 거라 생각하며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있는 딸이 제게 성화를 부리며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았고 류마티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통증의 원인이 병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하며 조금씩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지만 몸이 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가게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말리며 엄마, 이제는 가게 그만하시고 쉬세요. 엄마는 빚도 없고 집도 있고 보험이나 연금도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려고 하세요? 저도 이제 장가 가야 하잖아요. 가게 접고 집 사는데 돈이나 보태주세요. 아들이 갑자기 장가 간다는 이야기를 꺼내길래 저는 결혼할 상대가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결혼할 색시가 있으면 얼른 데리고 와. 가게 접는 건 네 결혼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근데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니? 너 가게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도 연애는 했나 보구나.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저 결혼하고 나면 가게 정리하고 쉬세요. 애 낳으면 애들 봐주시고 제가 돈 잘 벌어서 용돈 드리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말만 들어도 호강하는 것 같구나. 너도 이제 30이 넘어서 철이 드는 모양이다. 가게 정리는 고민해 볼 테니 먼저 여자친구부터 데려와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결혼할 여자라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본 며느리 될 아이는 참 예쁘고 순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가게에 놀러 온 손님이 너무 예뻐서 무작정 말을 걸었는데 다행히 싫지 않았는지 연애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여자에게 거리낌이 없는 성격이라 정말 아들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고 엄마, 저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거예요. 라며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아들과 결혼해 주겠다는 사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랍시고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평범하기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며느리가 특별히 잘난 사람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 굴곡 없이 잘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은 바로는 며느리도 이제 겨우 23이라 돈을 모았을 리는 없겠더군요. 아들은 형편껏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자식 장가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집 사는데 보탤 생각을 했고 며느리가 예쁘고 모난 구석 없이 순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돈들 집안을 만났는데 솔직히 말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객관적으로 잘난 구석은 많지 않지만 그 댁에서는 딸을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홀어머니라는 이유로 어찌나 경계를 하던지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홀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갑질하는 존재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대놓고 자기 딸이 아깝다며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대신 무엇을 해줄 것이냐고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딸에게는 집이며 차며 다 해주겠다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고 자랑하듯 말했죠. 또 자영업하는 사위는 불안하다며 아들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은 귀하게 커서 살림이며 뭐며 부족한 게 많으니 부디 사돈댁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가 좋다니 부모가 이길 도리가 없죠. 이런 말을 들으며 저는 내심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결혼 후 딸이 남편 내조와 육아만으로도 힘들 테니 맞벌이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처갓집 식구가 다 된 것처럼 혹여 제가 시어머니 유세를 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들놈은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퍼주는 존재이고 자식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법이니 말입니다. 결국 아들은 어렵게 살림을 꾸리며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혼사를 마무리하고 나니 그제야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며 인생을 좀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은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창 신혼 때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이해했습니다. 고주에 있는 딸은 상견례에 오지 못했고 결혼식 날 처음 새언니를 만났습니다. 딸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빠마저 결혼하고 나면 혼자 남을 제가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부드럽게 부탁하더군요. 새언니에게도 혼자 계신 엄마에게 안부 전화 좀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자주 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싫다는데 용돈을 붙여주기도 했죠. 저는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 받는 용돈을 따로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손주가 생기면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가게를 정리하며 벌려놓은 재산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 한 채를 대출 없이 장만한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말하지 않은 재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불안해서 월세 수익을 위해 상가를 마련했고 이미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이 호주에서 오면 머물 수 있도록 작은 오피스텔도 장만해 두었습니다. 모든 정리를 끝내고 나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 몸 하나와 아이들 둘이 전부였는데 고생하며 살다 보니 자식들도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살만해졌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혼자 남아 덩그러니 있으면 쓸쓸한 기분도 들었지만 이게 또 인생의 숙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결혼 후 연락이 뜸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잘 살고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결혼 후 1, 2년 동안은 간혹 얼굴을 보며 장사가 잘 되는지 묻고 가끔 밖에서 외식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큰 간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손주 소식은 없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딸은 이제 막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아들 내외는 결혼한 지 3년이 넘어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을 볼 때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엄마는 자식의 속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법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있는 일이 잦아졌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답답했지만 언젠가 아들 내외가 집에 오면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먼저 식사를 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먹자며 얼굴을 보자고 했기에 저는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며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웬일로 엄마한테 먼저 밥을 먹자고 하니? 혹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봐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장사한다고 들었는데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가게 월세를 못 내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런 말하기 싫었는데 안 그러면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요.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니. 그게 또 무슨 말이냐?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제가 진작에 가게를 접으라고 했지만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돈을 쏟아부었어요. 어머니가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우리 진짜 이혼할지도 몰라요. 며느리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합심해서 헤쳐나가야지. 이혼을 말하면 어쩌냐며 따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일단말이라도 해봐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해봤는데 자기 상가가 없으면 결국 남의 돈만 벌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가게는 빨리 넘겨야 하고요. 네가 본 상가는 대체 얼마니?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집을 팔고 조금만 보태주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엄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도움받는 거예요. 제가 잘 돼야 엄마도 편하게 사실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7억이라니? 엄마 보고 집을 팔고 월세방을 전전하라는 말이냐?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저희가 어머니를 월세방에 가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야죠.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집 담보 대출도 갚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아들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집안 정말 무너져요. 저는 아들 내외와 같이 살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의 상황이 너무 절박해 보여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비록 미련하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망하기 직전이라니. 그리고 며느리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이지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마도 집을 판다는 건 큰 결단이야.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줘야겠다. 오늘은 너희 사정을 들었으니 이만 돌아갈게. 가서 엄마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 그러나 아들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석 달도 못 버텨요. 현명한 결정 부탁드려요.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이틀이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내도 엄마 잘 챙기라고 했는데 꼭 도와달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며느리도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무심했던 건 정말 사과드릴게요. 제가 살림도 다 하고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시게 할게요.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셨다는데 아플 때 자식이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건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에게 간섭을 안 하고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외롭기도 했습니다. 전혀 같이 살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자식들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처분해 아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정이 떨어지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부동산에 제 집을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리가 높아 집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시세보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낮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했고, 저는 아쉬웠지만 애들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집 거래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현금 융통은 안 돼요? 집이 당장 팔릴 것 같지 않으면 일부라도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집이 하루아침에 팔리겠니? 너 알다시피 엄마 가게 정리하면서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로 쓰고 있어. 사실 아들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가장 서럽다는 말을 알기에 집을 처분하더라도 현금 일부는 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은 초조해졌고 며느리도 지쳤는지 우리 집에 오는 일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바깥 일을 하지 않으니 점심 무렵이면 집에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했지만 몇 번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집 근처로 가던 중 근처 카페 테라스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반찬만 전해주고 가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야? 너 미쳤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은 어머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모시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미쳤다고 진짜로 모시겠니? 그냥 적당히 모시는 척 하다가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일단 어머니 재산부터 우리가 차지해야지. 그때까지는 죽은 듯이 비위 맞춰주면 돼. 대체 시어머니의 집은 언제쯤 팔린대? 글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건 맞아.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게 맞겠지.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태도와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습니다. 필시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저를 속이려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자기 부모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버릴 생각을 하다니요. 무엇보다 며느리보다 아들이 더 미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이기적이던 아들이 철들고 장가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의 뒤통수를 치다니요. 그 길로 집에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재산을 아들이 모두 알았다면 아들은 분명 그 돈까지 욕심냈을 겁니다. 사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괴로웠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연을 끊기로요. 부모 자식 간 천륜이라지만 폐륜적인 자식을 보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놓았던 집 매물은 다시 걷어들였고 제 재산은 노후에 쓸 돈과 월세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오게 마련이니 아들이 먼저 찾아올 거라 짐작했습니다. 아들이 제가 매물을 거둔 것을 알았는지 곧바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집을 다시 거두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8천만 원을 후려쳐서라도 집을 내놓으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 너희 둘 다 집으로 오너라. 전화를 끊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집을 도로 거두신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급하다니까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급한 건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다. 일단 앉아라. 아들 내외는 제 기운에 눌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그들 앞에 밀어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열어봐라. 나는 집을 팔지 않을 거다. 조만간 이 집은 월세를 줄 거고 나는 살기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다. 서류를 보던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실버타운에 들어가신다고요? 보증금이 5억이고 월세 100만 원이라니. 그럴 돈 있으시면 저희를 도와주셔야죠. 돈이 있으면서 없는 척 하신 거예요? 아들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건 우리 줘야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건데요? 저 망하고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비싼 실버타운에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이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살면서 그 돈 저희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는 어차피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잖아. 집을 팔아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보내버리겠다는 게 니네가 한 말 아니냐? 제 말을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더 이상 내 앞에서 수작 부리지 마라. 그리고 둘 다 잘 들어라. 내 재산은 너희에게 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내가 다 쓰고 죽겠지만 만약 다 못 쓰더라도 동생에게 미리 증여할 거다. 알겠느냐? 오늘 이후로 우리는 남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아들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부모 재산은 자식들이 똑같이 나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냉정히 답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고 싶은 자식에게 줄 텐데 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거냐? 죽고 난 뒤에는 네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지금 내 재산은 네 것이 아니다. 더는 내 앞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아들 내외는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금세 태도를 바꾸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진정하시고 다시 상의해 보시죠. 라고 말하며 연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에도 저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그들의 대화를 들었음을 말하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너희들이 망하든 말든 이제는 알아서 해결하며 살아라. 나는 너희 결혼할 때 도와준 걸로 부모 노릇다 했다고 생각한다. 더는 해줄 마음이 없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단단히 닫혔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탐낸다는 생각에 더 비참했고 한평생 아들 잘 되기를 바랐던 제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내보내며 죽는 날까지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딸이 전화로 말하길 오빠가 재산 증여 문제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반면 딸은 제가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하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의 연을 끊고 작년에 지금 지내는 실버타운으로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형식이라 좋은 호텔에 머무는 듯한 기분으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힘들게 고생하며 일군 재산을 자식들에게 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산이 있어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 절대 재산을 전부 다 오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작은 댓글 하나라도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연 듣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밤을 채워보겠습니다. 사연을 남겨주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해주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세요. 옹이라 할머니의 사연과 같은 영상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